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별세로 공석이 된 정의당 원내대표의 윤소아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정의당의 높은 지지율 유지, 또 교섭단체 복원, 선거제도 개편, 신임 원내대표가 할 일이 태산과 같은데 윤소아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예, 그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뭐 축하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첫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이야기한 것이 착잡한 심정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좀 이런 것이었고요. 큰 기둥이셨죠. 진보정치에. 그런데 이제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막막한 것도 사실이었죠. 근데 이제 그 후로 새로 들어오신 당원만 한 8,000명 넘고요. 국민들도 계속 지지 올라오고 있어서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드루킹 특검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정의당으로서는 더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결과 나오기 전에도 몇몇 인터뷰에서 그 전에 진행될 때 왜 댓글 조작에 대한 특검 부분을 놔두고 노회찬 이름만 나오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이 다릅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여쭤볼 게 많습니다만은 한노이 얘기 조금 하고 갑시다. 예. 이정미 대표가 한노이 법안 소위에서 배제됐습니다. 네.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동안에 민주노동당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노이에서 반 소위에 배제된 것이 처음이거든요. 특히나 정당 대표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정의당 하면 노동이라는 의지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것은 대단히 의도적인 부분이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바른미래당 그 같은 한노입니다. 김동철 대표님한테도 이거 왜 10명의 소위를 8명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배제시키느냐. 이건 대단히 의도성이 있다. 앞으로 노동에 대한 또 다른 정책에 대해서 거대 양당의 짬짬이의 전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정미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불편해지니까 배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꼭 국민들은 반대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해하고 특히 노동자들은 그러겠습니까? 지금 한정혜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한 게 지금 있습니다. 그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 사이에서 합의한 거고 그때 민평정 대표도 참여했고 그래서 여당 4명 야당 4명 했기 때문에 야당 4명이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또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의당 의원을 넣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궁색한 변명입니다. 그것은 여야 동수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야의 부분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협치를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그 정신을 살리지 않은 부분인데 오히려 그걸 깨뜨리는 거 그것을 면피용으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도 많이 됐는데 그러나 지금 현실은 원내 5석의 소수정당이에요. 이거를 아픈 것을 찌르고 이 높은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다음 총선에서 그거를 결실로 맺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또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또 총선 가다 보면 사표론 이야기 나오면서 민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민주당으로 또 쏠리지 않겠느냐.
현실론적으로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네네.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보면서 국민들께는 우리 정의당이 특히 저 원내대표로서는 정갈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경결한 마음으로 잘해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선 지선을 이렇게 거치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왔는데 노회찬 대표님의 갑작스러운 그 비보로 국민들께서 많은 추모와 정의당의 본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주신 부분이다. 또 한편으로 요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개혁을 올바로 견인해라 하는 요구가 이렇게 맞닿아있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카드 수수료 관련 법안 등을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개혁을 선도해 간다.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또 대통령 정책이 취임할 때와 달리 약간 경제정책에서 우클릭하고 있다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고 있죠.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왼쪽에 있는 분들이 실망해서 정의당을 많이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또 정의당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 정부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부분이 촛불 민심 그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대로 가자는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제 친재벌 규제 하나의 부분에서 제대로 된 민생 개혁의 방향으로 빨리 잡고요. 예. 저는 현 정부가 중심을 좀 제대로 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갈짓자 행보를 벌써부터 보이는 것은,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회동 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예. 이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난기류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신중함을 부탁드린다. 이런 부탁도 했죠. 예. 보면은 역시 이제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경제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 문제. 네네.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도 조절론도 하는 것 같고요. 은산 분리 인터넷 은행에만 예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네. 은산 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죠? 그런데 아까 속도 조절론 예.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속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봤습니까? 예. 아니 속도도 국민이 원하는 속도도 아직 제대로 된 속도 조절을 벌써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은산분리 원칙을 이번 그 부분을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칙을 깬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중에요 일반 그 시중은행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도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그들은 어떤 방법을 우회적으로 들어올 건데 작은 구멍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은산물리가 나오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알려진 대로 의미 있는 고용 효과는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제1금융구에 소외된 중신용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 신용 확대를 추구한다면 실제로는 인터넷 뱅크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러니까 K뱅크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은산 분리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좀 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일부 재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인터넷 뱅크라는 창구를 통해 제1금융으로 진출할 가능성만 열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은산분리 완화는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열어주게 되면 다른 그렇죠. 문도 다 열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거죠. 적절한 지적이시네요. 예.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어쨌든 고용의 효과가 있고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예외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양보할 모양새는 아닌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창조 경제를 미래하고 바로 연결시켰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창조적으로 국민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 방법으로 나라를 망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보여야 할 게 아니라 정확히 실상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하는 좀 솔직함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건 포장된 언수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그런데 보수 야당은 다 이건 실패다. 인정해라. 그리고 철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장하성 실장 등 경제 참모들을 경질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작년 대선 그 작년이죠. 대선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수 진영 후보들조차도 최저임금 1만 원 이야기했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의 공통적인 요구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였단 말이죠.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이었는데 그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어느 단기간에 그 효과를 전부 다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장기적인 부분인데 지금 보수 언론이라든가 일부 친재벌이라든가 그 보수 야당이라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일정한 고용 지표를 들여대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줏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뭐 장하성 실장을 경질하라는 등 이러한 부분을 정치 공세에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청와대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시네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장하성 실장 교체는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의 빈도가 사정없이 낮아졌고요. 조금 더 높여라. 아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대신 혁신 성장이라는 규제 하나를 포장한 부분으로서 들고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청와대 내에서 장하성 실장을 경질하라는 보수 야당의 정치 공세. 예, 그 부분에 수세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리하면 소득주도 성장은 지지 그러나 규제 완화는 반대.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교섭단체 건입니다. 상실을 했는데 네. 사실 이번에 환노위 사태 같은 경우에도 교섭단체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거대 정당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희들이 풍찬 노숙을 해온 진보정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교섭단체를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안 했었으면 그럴 텐데 교섭단체를 막상 하고 보니까 그 필요성 그리고 역할의 증대를 실감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도 고 노회찬 의원님의 그 뱃세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게 더 가슴 아프고 그러면 정치적 조문할 때는 다 와서 힘내라 하면서 이 교섭단체가 한석해서 무너졌다고 해서 오히려 정반대에 부르던 이것을 이때다 할 정도로 이렇게 거대 양당이 저는 봤을 때는 짬짬이 하는 이런 형국은 정치 더 이상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동영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무소속 의원들은 접촉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된 것 같네요. 저도 실은 이제 직무대행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 또 원내 대표로서 제 역할이기도 한데 쭉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이 노회찬의 그 빈 자리에 좀 와주셔가지고 힘을 좀 보태주십사.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정중히 지금 요청드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로 들어가자 했던 것도 노회찬 또 의원이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니까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청와대 해동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언급한 것 같아요. 상당히 강하게 언급하셨죠. 먼저 모두 발언을 했는데 정의당 저 같은 경우 이것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상당히 먼저 2012년의 경우까지 예를 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그 비례성의 강화, 그 대표성의 강화 부분을 강조하죠. 선거제도의 개혁은 필요하다. 대단히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발언에서는 이야기 안 했던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비공개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선거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미적거리는 예,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제가 국회의장님도 어제 방문했는데요. 거기에도 확고한 의지 있고 야3당도 그 전하고 전혀 다르게 하니까 지금이 최적기다. 그래서 좀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거죠. 야당일 때는 민주당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 네네, 그렇죠. 지금 구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야당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거고 특히 정의당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문제고 대통령도 나도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만 오케이 한다면 아주 손쉽게 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특히 콕 집어서 또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려면은 이게 의원 숫자를 어떻게 정하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의원수를 늘려야 될 텐데 의원수를 늘리면 또 국민들이 반발한단 말이죠. 그럼 지역구를 줄여야 될 텐데 그럼 또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직 갖고 있는 사람이 반발할 테고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실은 그 의원수를 늘리는 것만이 답이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에서는요, 이 앞전 그 총선 때요, 200대 100이라는 그 부분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실제로 정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례를 줄인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앞전 정동영 대표도 353석으로 늘리자. 또 우리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세비라든가 국회의원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자. 그러면 늘어난 만큼 더 세세히 정책을 살피고 정치적인 활동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예를 들어 350명을 늘리더라도 들어가는 돈은 지금의 300명 들어가는 돈으로 맞추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는 정치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다 불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부정적인 부분이 되야만 요즘은 정치개혁의 중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 국민들 대다수가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계셔서 그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정치권이 거기에 정확히 화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어떤 입장이랄까요? 정해진 건 있습니까? 어떻게 뭐 의원수를 늘린다든가 뭐 어떻게 하자라든가. 저희들은 특히 이제 심상정 의원께서 이제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 나갈 건데요. 저희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또 각 당에서는 뭐 중대선거구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풀어내는데 가장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 아까 얘기했고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도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네. 지금 문자로 청취자 의견 9190님. 자영업자 좀 살려주십시오. 최저시급 올라서 직원들 급여 주고 나라에 세금 내고 경기는 안 좋고 우리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고 죽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충분한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정부나 보수야당이 몰아가는 부분들은 이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소상인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상가 임대차법 계약 갱신 기간 가지고 5년에서 10년을 늘리자고 하니까 뭐 저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6년이냐 8년이냐 그리고 거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년을 늘린 것 외에도 환산보증금 그리고 태그 보상비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중소자영업자에 산다. 카드 수수료 정확히 찔끔찔끔 하지 말고 인하해줘야 된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표준 편의점에서 카드 수수료만 대형 할인마트 수준으로 낮춰줘도 그냥 40만 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 최저임금 주고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돌팔매질을 서로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올바른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자영업자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법안에 협조해달라 이거죠. 특히 임대차 보호법 10년으로 늘린 것은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네.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처럼 강화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으로 법안 발의한 거고 본인이 또 반납해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당 목만 남겨놓고 전액 국고로 반납. 이것도 처음에는 국민들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다 이렇게 결정됐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해서?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가 가장 먼저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한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의당으로서는 가장 앞장서서 이제 해왔던 그 노회찬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감회가 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국회의 특활비 문제를 이렇게까지 계속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아니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탓할 수 있겠느냐. 즉 62억 절대액으로는 대단히 적다고 볼 수 있는 국회 활동비지만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만 다른 곳에 잘못된 관행처럼 해왔던 여러 특수활동비의 전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개혁하고 할 수 있는 자기 근거가 생기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의당 뭐 그전에 민노당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노회찬, 심상정 이외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네네. 스타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지적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 두 스타 중에 또 한 분은 안 계시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노심초사 뭐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 정의당 이번 총선 결과에 나오고 그랬는데요. 두 분이 걸어오신 부분은 진보정당을 개척해오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사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스타라는 정치적 그러한 부분들에 앞서서 내실 있는 국민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담은 신진의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그 뒤를 잇고 예. 해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오히려 더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정의당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에서도 좀 당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예, 저도 다음 지역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아까 얘기한 그 두 분만 계속 됐잖아요. 네. 지금 뭐 이정미 대표도 벌써 지역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윤 대표는 어디입니까? 저는 목포입니다. 그 전에 저는 그 박지원 좀 의원님하고요. 후보 시절에 두 번 총선에서 격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저는 지역구를 돌파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만약 도입된다면은 네. 단독으로 교섭단체는 자신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제안했던 그대로 된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번 앞전에 총선 20대 부분으로서 우리는 23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교섭단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한 것이 결국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23석이 아니고 5석밖에 안 됐으니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선거제도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더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아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 저는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옵니다. 바로 19호 태풍 쏠릭인데요. 특히 이번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태풍 소식 알아봅니다. 기상청 대변인실 윤기한 사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통보관 윤기한입니다. 예, 자 지금 당초 예상 이동 경로보다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관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상대로 저희가 어제부터 서해상을 통해서 일단 충남 서해안 쪽으로 상륙을 해서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해서 관통하는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비슷한 경로로 계속해서 태풍은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서해안, 모레 수도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주도는 뭐 지금부터 위험하고요. 내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내일 오전. 남부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해서 내일 밤,
그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나 밤부터 해서 모레 낮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혹시 북상하면서 올라오다가 소멸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예,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그런 가능성은 없을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태풍은 어떻습니까? 다른 예전의 태풍과 비교했을 때 강도랄까요? 네, 일단은 강도 면에서 볼 때는 강도는 바람을 세기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일단은 가장 기억에 많이 되고 언론에서도 휘자가 되기 때문에 곰파스 있을 때 서울 지역에 바람을 의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실제로 유리창도 깨지고 가로수도 많이 뽑혔었고 그때 상륙할 때 순간 최대 풍속 그 중심에 태풍 중심에서의 풍속이 한 30m 정도 나왔었습니다. 30m, 예. 네. 이번도 그와 못지않게 그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상륙할 당시에 30m 전후로 해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는 피해가 바람 피해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그리고 내일 서해안 그리고 서해안과 가까운 호남 그리고 모레 중부지방 그리고 경로에 있는 수도권 지역 그리고 강원도로 나가기 때문에 전국이 일부 동해안 쪽 위에는 전국에 있다는 바람 피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곰파스가 8년 전에 2010년이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바람도 동반, 비도 동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바람과 비가 일단 태풍은 모든 위험소가 다 있습니다. 풍랑, 해일, 강풍 그리고 호우.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일단은 다 모든 게 요소가 되고 특히나 바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바람이 강조되는 면이 있지만 일단 서해안 쪽이나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도 굉장히 많은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테고요. 예. 바람에 대한 그 대비책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변 생활에 있어서 공공시설, 특히나 가로수, 흔히 그리고 교통시설, 신호등 같은 것이 많이 쓰러진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공사장에서 날리는 간판들이나 공사장 시설물들이 날려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수도권 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긴 다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사회대교니 연정도교니 이런 때 강풍 불 때는 그냥 바람을 갖다가 장애물 없이 그대로 차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점도 유의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가정집에서 할 경우는 고층 교통의 유리창이 많이 깨진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곰파스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자물쇠를 바람이 통하지 않게끔 자물쇠를 반드시 이렇게 조여매는 게 좋고 또 안 된다면 신문지 같은 거나 아니면 테이프 같은 걸로 미리 조금 붙여서 유리창에 탄력성을 좀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 신문지 붙이는 것도 방법이고 테이프는 어떻게 붙이나요? 보통 그 X자로 하던데 그렇게 X자로 길게 붙이면 되나요? 예, X자로 길게 붙이는 거 일단은 붙이는 거 안 붙이는 거 할 때 붙이는 것이 일단은 더 낫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이었습니다. 이작가야, 궁금하다. 이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사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저희가 특집 방송 또 제가 휴가 그래서 한 2-3주 쉰 것 같은데? 별로 제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방송에서 밀렸네요. 그렇네요.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이해찬 후보를 공식 지지한 상태고. 네. 그런데 김진표 후보 측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전 의원 같은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이해찬을 띄워주는 방송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해찬 후보를 띄워줬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김진표 후보를 비판했다 이런 건데요. 예. 김진표 후보를 비판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정두원 의원이 했죠. 정두원 의원은 뭐 그런 발언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저는 좀 해설을 했고 그리고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총선을 불출마하고 총선을 지휘하는 그 유일한 첫 당대표 아니냐. 뭐 그런 객관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본인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럴수록 본인이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선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전당대회 때 되면 뭐 각자 지지하는 후보를 놓고 지지하거나 뭐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당헌 당규상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은 이제 공개 지지를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 부분은 뭐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뭐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경고성 발언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하라고.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뭐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지를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구두 경고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내일까지 이제 권리당원 ARS 투표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지지 문자를 보내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선거 활동을 이제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당의 방침이죠.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죠. 하태경 의원. 이해찬 후보에게 소인배 정치를 그만해라 이런 얘기 했는데 아마 그 이해찬 후보가 지난 정권 때문에 경제 문제라든가 실업 문제라든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박근혜는 보수를 망쳤고 그리고 문재인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뭐 국가를 망치고 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태경이 망치고 있다. 아니, 야당 당대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찬 후보한테는 더 득이 되죠.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상대 당에서 비판하고 공격하면 당원들한테는 지지도가 더 높아지죠. 그런 면에서 하태경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그 민주당 경선 이제 3명의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네네. 이해찬 대세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경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은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네. 또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오니까 당원들이 이제 답변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잡히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권리당원 투표가 끝나고 이제 25일 날 전국대의원 이제 17,000명이 이제 잠실체육관에서 투표를 하는데 거기가 가장 승부처죠. 45%. 제가 아까 민주당 경선 후유증 없겠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네. 관련해서 정청래 전 의원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비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많이 있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직접 뭐 공격했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배신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를 정청래 의원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정청래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찬도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심지어는 뭐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반문 아니냐, 반노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주의 주장할 수 있고 저는 심지어는 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당원들이 뭐 화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허위 사실을 유포,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은 좀 그거는 아무래도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이해찬 후보가 뭐 건강 이상설을 하면서 또 뭐 이상한 동영상도 떠들고 다니던데 그거는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정치판 돌아가는 건 뭐 하루 이틀 본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당 내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싸우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그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제일 우려했던 것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전당대회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플러스 전당대회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당대회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지방선거 훨씬 이전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적임자겠느냐 소위 말해서 누가 깜이 되겠느냐 당원들이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찾은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이해찬 총리를 제가 설득을 했죠. 국회의장보다는 당대표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그것은 공개적으로 제가 글로 SNS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지방선거에 몰두해 있고 이럴 때 조국과 민족을 구하는 심정을 했는데 제 바람대로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전당대회 후유증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할 거 이산가족 상봉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이 오늘 끝이 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된 것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 조치거든요. 예. 판문점 선언에 대한 모든 부분이 거의 다 이행되고 있어요. 근데 3조 사망사항. 3조 사항이 뭐냐면 종전 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3자 또는 4자가 한다. 예. 그리고 3조 사항이 한반도 비핵화 이거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다 실현되고 있다. 군사회담도 했죠. 대북 확성기 이런 것도 다 철거했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돼 있죠. 그리고 가을쯤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한다.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실행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산가족 상봉이 각계 뭐 교류, 뭐 아시안 게임 단일팀 이 구성과 함께 남과 북이 합의했던 것을 이행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성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 자체를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외모와 이렇게 에서 그래서 경제력 차이도 나고 근데 어쨌든 북에서 성의 표현을 하고 지금 이산가족이 상봉되고 있는데 저는 더 확대돼서 좀 더 자주 이산가족 상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독일 통일 과정 속에서 동독과 서독이 블란트 수상의 동방 정책이 왜 제일 먼저 동과 서독이 합의했던 것이 우편 협약이거든요. 편지 주고받는 거. 서신. 네, 서신 교환.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은 자주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서신 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는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상시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금 정전 의원 이야기처럼 북한이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신이나 편지 그러니까 안에 뭐 이제 사진도 넣을 수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놔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의 합의는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네네. 북미 간의 합의는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번에 또 만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지만 북미 간의 대화는 어떻게 될 거라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것이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만 거의 뭐 미국에서도 고립돼 있거든요, 지금. 미국 신문사 350개 정도가 반 트럼프 전선을 형성해서 사설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반대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의 상황 속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의 정치적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걸 타개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북미 관계 개선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정치적 이익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뭐 친서 내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서 중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ICBM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북한은 4개를 했거든요.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기지, 유해 송환, 인질 석방 이렇게 4개를 했는데 미국이 행동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핵 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핵 리스트라는 표현보다는 핵 스케줄 이것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은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지금 9월 안에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폼페이오 김정은
이 면담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그 이후에 3차 남북 정상회담도 발표가 된다면 그 상태 속이라면 종전선언은 유엔 총회 과정에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전 의원의 말 동의하고요. 네. 북한은 다 내줬는데 지금 미국은 하나도 안 주고 있으니까. 4개를 줬는데 하나 줬죠. 예. 그로부터 지금 아까 얘기한 핵리스트 그거하고 종전선언하고 교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무슨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메시지인데 핵리스트는 자기 걸 다 줘야 되는데 이것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왜 이렇게 하나만 내주고 나머지는 안 내주고 이럴까요? 그 자국 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이거 하나 가지고 지렛대로 많이 삼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어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미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경제 건설을 하겠다. 이미 이제 그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 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봐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종전선언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거를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 체면인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봐라 내가 이렇게 대북 압박을 하고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나에게 손들고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유해송환, 뭐 동창리, 뭐 풍계리 핵실험장 이거 가지고는 아직 양이 안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미국에 비해서 보다 성의 있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9월 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뭐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이 지금 예정돼 있고. 네, 구구절 날 간다고 그렇죠. 그러죠. 또 그 이후로 이제 아마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유엔 총회 연설자로 지금 신청을 해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방문한다면 참여한다면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 날 북한을 간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했을 때 굉장히 무시 전략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직접 구구절 날 축하 사절로 간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주민들 보기에도 좋고 엄청난 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협상을 했을 때 내 뒤에는 중국 거대한 중국 G2 시진핑이 있다 하는 것은 든든한 백이겠죠. 그리고 조중혈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계속 그런 요구를 받았을 거예요. 종전선언할 때 우리 빼고 하지 마. 그럼 나는 중국 인민들에게 또 체면이 뭐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남북 미중이 합의를 해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날아가서 레이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 거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이미 시간은 지났죠. 6, 7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래. 근데 어쨌든 3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3번 갔으면 한 번쯤은 시진핑이 가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예. 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가장 지금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에 우리 껴달라고 하고 빨리 하자고 하고 뭐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북한도 반대할 일이 없고 미국만 전향적으로 나오면 금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종전협정 당사국이 중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중국, 북한, 미국 뭐 유엔 사령관이 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종전선언을 같이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남북미중이. 그리고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했을 때 공동 합의문이 뭐냐면 맨 앞줄에 새로운 북미 관계 이것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북미 공동 합의문이 참 잘 됐다고 생각한 것이 그동안은 북한과 미국이 합의했던 것이 바텀업 방식이었어요. 실무자들끼리 합의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반대에 부딪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톱다운 방식. 양 정상들이 대략 합의해놓고 나머지 실무적인 것을 실무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북미 관계를 형성을 해야 평화협정도 그리고 북미 수교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올 텐데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한 입구가 바로 종전선언이에요. 지금 입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같이 함으로써 입구를 활짝 열고 그리고 출구에 새로운 북미 관계, 이건 이제 북미 수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출구에 좋은 성과물로 내왔으면 좋겠어요. 예. 의원님,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 갑니까? 네, 9월 1일 날 떠납니다. 손기정 코스로 갑니다. 손기정 코스가 뭡니까? 손기정 코스라는 것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간 거거든요. 예. 근데 남과 북이 막혀 있어서 저는 서울에서 출발하지는 못하고 예.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베를린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혼자 갑니까? 정청래와 함께 떠나는 시베리아 열차 여행. 19명. 19분. 네. 한 명이 비어 있습니다. 원래 20분 가기로 한 건데? 네네. 어디 신청하는 거예요? 네, 신청합니다. 몇 박 며칠로 갑니까? 저는 좀 길간이 길어요. 저는 12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거든요. 거기서 그분들은 9월 9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남북이 어쨌든 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 탄다는 건 의미가 있겠네. 그리고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이제 책을 같이 지금 공저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 토막입니다. 그게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탄 그 소감, 느낌,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염원 뭐 이런 걸 담아서 기행문도 제가 또 써야 됩니다. 예, 그게 하루 빨리 서울에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4.27 판문점 선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 8월 중 개성공단 내에서 문을 여는데 대북 제재 위반일 수 있다. 보수언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평창올림픽 때 김영철이 온 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고 김여정이 온 것도 위반이에요. 예. 그런데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제재 뭐 인물까지 다 포함했는데 그것도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것을 트럼프 미국과 협의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에서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공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민족의 운명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잘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설령 좀 흠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호하고 감싸고 그런 것은 진보다 보수다 여야를 떠나서 같이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미국하고 얘기가 되는 걸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이었습니다.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